이번 이야기는요, 성폭행 합의금과 그녀와 그녀의 가족과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어머니 밑에서 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 홀로 경제적인 부분과 아이들의 케어까지 모두 도맡아야 됐기 때문에 어머니도 아이들도 힘들게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만 했었죠. 그녀는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에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는데요. 하지만 자라오면서 그만큼 어머니에게 감정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애증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집안 형편이 어렵다 보니 월급의 절반 이상을 집 생활비에 보태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왜인지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통제하고 억압하려 했다는데요. 계속 그렇게만은 살 수 없었던 그녀는 집에서 독립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집과 멀리 떨어진 기숙사가 있는 회사로 취업을 했는데요. 드디어 집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녀는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작은 용돈으로 버티면서 열심히 저축을 했습니다. 생활이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독립과 그리고 통장에 쌓여가는 잔고를 보며 그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로 인한 빚 때문에 생활이 너무 힘들다면서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입금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00만 원이 그녀에게 너무 큰 돈이기도 했지만요. 당시 그녀의 어머니 또한 경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기초수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집에 돈 나갈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빚이 얼마나 있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한 말은 해주지 않고 돈만 내놓아라. 그럼 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월 100만 원이 필요할 정도의 큰 금액이 아니었고요. 한 월 30만 원 정도, 그 정도 안팎의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알았고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어 라는 다짐을 하며 집에 생활비 보내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에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과 가슴에 상처가 될 말들을 듣게 됩니다. 가족으로서, 딸로서 해야 될 도리를 지키지 않는 이기적이고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매도해 갔습니다. 물론 가족끼리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야겠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쪽만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말이죠. 어쩌면 그때까지 그녀가 가족에게 희생해왔던 부분들을 어머니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렇게 심한 말로 그녀를 몰아붙이면 온순하고 순종적이었던 그녀가 당연한 일을 내가 안 하는 건가?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다시 어머니의 말을 순종적으로 따라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체능을 전공한 그녀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 취직하기 좋은 전공으로 편입을 준비했을 때였습니다. 편입을 준비하면서 등록금을 열심히 모으고 있었죠. 그리고 어머니께 편입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니까짓 게 무슨 편입이니? 지 애비 닮아서는. 이것저것 쑤셔대지 말고 그냥 하던 거나 해. 라며 무서우리만큼 엄마가 반대를 하는 통에 그녀는 편입을 포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그 일이 너무 마음에 응어리가 졌던 그녀는 어머니께 물어봅니다. 그때 왜 그렇게 반대를 했었던 거냐고. 근데 어머니의 대답이 황당합니다. 좀 기운이 빠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가 등록금 마련해서 간다고 했었니? 몰랐네. 아이고, 그랬단 미안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람이 찾아오면서 몇 안 되는 기회들과 선택의 갈림길들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되게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만 할 때 말이에요. 어, 그 대학교 편입 준비했었던 그 시기가 그녀에게는 그런 인생의 갈림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고, 바꿀 수 있었던 인생에 몇 찾아오지 않는 찬스를 놓쳐버린 것 같은 후회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그녀에 비해서 정말 대수롭지 않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듯이 넘기는 어머니를 보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에게 돈이 들어갈까봐, 날 지원해주기 싫어서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도 않고 그냥 무시해버렸던 거였구나. 난 엄마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 후 그녀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조금 있으면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잘된 일이죠. 코로나로 인해 결혼식은 출산 후에 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비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또 한 번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그러니까 지금 남편을 만나기 전에 직장에 다니고 있었을 때 그녀는 직장 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녀를 성폭행한 가해자는 그녀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었는데요. 당시 성폭행 가해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해왔다고 합니다. 그 금액은 7천만 원이었었는데요. 그 7천만 원인 게 어머니가 가해자에게 빌린 돈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천만 원 그 빌려준 돈을 내가 받지 않을 테니 그냥 이걸로 끝내자, 뭐 없던 일로 하자, 퉁치자, 이런 것 같은데요. 그녀의 어머니가 매장을 사기 위해서 친분이 있었던 그 가해자에게 7천만 원을 빌렸고 그 돈을 빌려주기로 허락을 받고 돌아오는 날, 그날 그녀에게 몹쓸 짓을 벌인 거였죠. 그 가해자가 이런저런 그녀의 사정을 악용해서 이제 약간의 무력 행사를 한 것 같았어요. 가해자는 처음에 7천만 원 안 갚아도 되니 그 조건으로 없던 일로 하자라고 했었고, 이에 그녀의 어머니가 강력하게 나서서 최종 3억 7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녀의 엄마, 그리고 동생의 정신적 피해 보상의 명목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녀를 이렇게 만든 가해자를 감옥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정당한 법의 처벌을 받길 바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법이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너무 미약했고 그녀는 힘이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투 논란에 이어서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비롯한 성폭행 범죄에 따른 형량을 좀 더 올려야 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고 시행 중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4년 전, 그러니까 2016년 우리나라에서 미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면서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그때의 형법상 처벌은요, 저도 찾아보면서 정말 놀랐는데요. 징역 2년 이하,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가볍죠. 그녀에게는 이 형량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가벼운 처벌이었겠죠. 또한 고소 진행 과정에서 그녀가 받을 수도 있는 또 다른 2차 피해도 아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과 그리고 어머니의 강력한 권유, 그래서 그녀는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의 성폭행 합의금을 가족 공동재산이라고 하며 돈을 이곳저곳에 막 쓰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사업에 손을 시작되기 시작했고요. 아주 호화스러운 주택을 전세로 얻어 들어갔습니다. 이에 돈이 부족해서인지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그녀는 너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말렸지만 그녀의 의견은 묵살되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사업 운영을 하면서 어머니가 무리하게 직원을 두었고 인건비 해결이 안 되다 보니 현금 서비스를 받고 이걸 또 못 갚으니 신용카드로 돌려막고 신용카드를 대출을 받아 막고,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을 줘야 돼. 근데 월급이 없어.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 받아. 현금 서비스 받아서 월급 줘. 근데 현금 서비스 받은 걸 또 막아야 돼.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또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또 막아. 이 신용카드를 또 못 막으니까 대출을 받아. 그래서 또 막아.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해결을 빚에서 빚으로 갚는 걸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자 대부업체까지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계속해서 빚을 늘려갔습니다. 그녀는 계속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업이 너무 힘드니 직원을 무리하게 두지 않으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의견은 또다시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빚이 점점 늘어나면서 500만 원에서 시작한 빚은 몇 천만 원으로 불어나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그녀는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엄마에게 말했죠. 지금 사는 집 얼른 빼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 그리고 이사를 가면서 남는 돈으로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 빚을 갚자고 말이죠. 그러려면 한시라도 빨리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을 빼야 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마가 이제 우리가 이 집을 뺄 테니까 빨리 우리가 이사 가면 빨리 잔금을 빨리 치러주세요. 저희가 좀 써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집주인에게 이제 말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조그만한 노력을 엄마에게 해주길 바랬나 봐요. 근데 어머니는 딱히 노력하는 게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빚은 불어났고 어쩔 수 없이 그 빚은 그녀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녀는 빚을 상환하기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생활로 생긴 빚을 본인이 상환해 주되 남은 대출금은 이자와 원금 상환,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불어난 이 빚은 어머니가 해결해 달라고 말이죠. 어머니도 알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렇게 대출금을 잘 갚아 나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업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그녀에게 대출금과 이자를 같이 갚으라고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고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 많은 돈들을 그녀 혼자 모두 다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이에 어머니에게 돌아온 반응은요. 내가 돈 있으면서 이러니? 없으니까 그러지.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게 매정하게. 난 사업 어려워져서 아무리 찾아도 돈 나올 거면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난 모르겠다.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암 재발하면 다 네 탓인 건 아니? 였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진 후 그녀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업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죠. 어느 정도 사업이 조금 안정을 찾고 그렇게 지내던 중에 그녀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자상한 남편과 함께 살 생각에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마음 한편에는 그녀를 올가매고 있는 이 가족의 짐에서 해방된다는 것에 대한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결혼에 대한 철저한 플랜을 짜놓았습니다. 그녀에게 되도록 돈을 아주 조금만 주려는 계획을 말이죠. 혼수 비용을 많이 요구하면 결혼을 못 시킨다라며 그녀의 예비 남편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될 사람은 그녀에게 값비싼 물건이나 돈을 바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녀의 결혼 자금을 안 주고 아껴서 무엇을 하나 보았더니 다시 그 예전에 말했던 그 호화스러운 전셋집 있죠? 그 비싸고 좋은 집으로 다시 이사를 가려고 했었던 거였어요. 아, 그리고 또 있는데 그녀가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어머니 사업을 같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어머니가 동생 결혼 비용을 위해 따로 돈을 모아놓아야 하니 그녀의 월급에서 보태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약간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 그리고 가족을 위한 희생, 뭐 이런 게 당연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이렇게 어머니의 뻔뻔하고 강압적인 명령에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태어날 아이도 있고 남편과 상의해 보아야겠다고 말이죠. 그런 그녀를 보며 하는 말이, 아니, 니네 가정 살림은 남자인 사위가 하면 되지. 얘, 넌 돈 못 번다고 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녀도 하도 기가 막혀서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데요. 그런 어머니에게 동생이나 가족은 생각하지 않는 애라며 그녀를 또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 기대할 것도 줄 사랑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애정까지 모두 다 쏟아내 버렸던 거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 피 같은 눈을 엄마 혼자 호의호식하게 둘 수 없어. 나 하나만 바라보고 다정하게 잘해주는 내 남편,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쓸 거야. 그래서 어머니에게 결혼할 때 필요하니 전세 자금을 빼서 5천만 원은 내가 가져가야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는 친엄마를 길바닥으로 내몰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으냐, 네가 딸이 맞기는 하는 거냐며 예상대로 노발대발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감정들이 폭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약간 그녀에게 보이는 어머니의 집착이 여기서 좀 보입니다. 이제 전에 아까 얘기했었던 어렸을 적 진로를 막아서 그녀를 힘들게 했던 일, 그리고 이성 친구를 만나던 동성 친구를 만나던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만나지 말라고 그녀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그도 되지 않으면 직접 그녀의 지인에게 온갖 회방과 예의 없는 태도로 사람들이 그녀를 떠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부터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며 그녀를 무시했던 행동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그녀의 머릿속을 휩쓸었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그래도 가족이고 아빠 없이 우리를 키워온 엄마였기에 감당하고 참아내려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까지 엄마에게 그녀의 존재는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남편이 알게 되었고, 그녀의 남자친구, 그러니까 현 남편은요, 이 모든 것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불미스러운 일을 겪고 생긴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쓴 것도 모자라 빚까지 그녀에게 짊어지게 했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녀에게 자행되었던 희생이란 이름의 강요와 가족이란 이름의 억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 살지 말라며 그 합의금은 그녀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피해 보상이지 가족 공동재산이 아님을 어머니께 주장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이 정도면 어떤 대답을 했을지 예상이 되시죠? 솔직히 그때 나 아니었으면 그 정도 합의금을 네가 받았을 것 같니? 너만 상처받았니? 너만 상처받았어? 그때 일로 나랑 네 동생까지 상처받아서 받은 합의금인데 그게 어떻게 너만일 것이니? 이제 결혼한다고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라며 그녀가 천륜을 거스르며 엄마에게 따지고 대드는 딸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그녀의 남편과 어머니의 사이는 극에 달했고, 그녀가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할수록 남편은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인데 나는 점차 너와 네 어머니 때문에 지쳐간다고. 앞으로도 과거처럼 엄마한테 냉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당하고 살 거면 그냥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사실 이후에도 그녀의 어머니는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돈을 더 탕진했다고 해요. 남편은 그녀가 어머니에게 벗어나길 바라며 그녀가 가족에게 갈취당했던 피해 보상금을 그녀가 되찾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혼자 홀로 두 남매를 힘들게 키워온 어머니의 고생들을 생각하면 또 감정적으로 쉽게 정리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뭐 당연하잖아요. 천륜이고 나쁜 엄마라도 엄마니까요. 그녀는 남편과 어머니를 한자리에 모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마련을 했죠. 그러나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가 되었죠. 어머니는 돈 이야기는 네 남자친구와는 하지 않겠다며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가족이냐,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말아라 라고까지 했다고 해요. 이 일에 너무 실망한 그녀의 남편은 계속 이렇게 정리하지 못하고 살 거면 헤어져. 지금과 같은 너와는 난 더 이상 살지 못해 라고 하고 있고, 어머니는 그 돈은 가족의 공동재산이다, 줄 수 없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성폭행을 당하고 받은 피해 금액, 그녀의 어머니 말처럼 가족 공동재산인 걸까요? 그녀가 가족의 공동재산을 노리고 파렴치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물창고 나비의 꿈이었습니다. 흥미롭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